공정한 거래가 보장돼야 할 가맹사업.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 가맹 분쟁 주요 법적 쟁점부터 계약 전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들 간의 갈등, 이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실제로 가맹 점주들 중에서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보통 가맹 사업이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가맹 본부랑 가맹 점주 사이에는 이제 정보의 어떤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갑을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가맹 본부가 가맹 점주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꽤 있는데요. 참고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그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실제로 가맹 점주의 절반 이상이 이제 가맹 본부로부터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했다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가맹 점주가 경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면요, 가맹 본부가 매출액 등의 정보를 부풀려서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광고비를 좀 부당하게 정가하거나 또는 정보 공개서 같은 아주 중요한 서면을 미리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맹 분야 분쟁 조정 접수 건수도 보시면요, 22년에는 한 691건에서 2024년에는 758건으로서 꽤 많은 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보면 가맹업에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다들 한 번쯤 갈등을 겪어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가맹 산업이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치킨, 피자, 그리고 카페, 거기에다가 분식업까지 가맹 사업이 아닌 걸 찾아보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분쟁을 유독 많이 겪는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예,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분쟁이 많은 부분을 보시면 이제 세븐일레븐이라든지 CJ, 또 이마트24라든지 그다음에 GS25 등 같은 흔히 말하는 편의점 업종이 가장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가맹 분야 분쟁 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어떤 통계를 보시면은 2021년부터 이제 지난 8월까지 가맹 분야 분쟁 조정이 들어온 신청 건수가 약 2,615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븐일레븐이 272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 건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업종별로도 편의점업이 가장 그 934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 조정 건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편의점 업종이 이렇게 좀 많은 분쟁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가맹점 수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맹 업종별 특징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맹과 관련해서 어떤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치킨집을 열기로 한 A씨. 장사가 처음인지라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치킨 회사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이 1,200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5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고 나면 A씨의 손에 남는 건 월 150만 원 정도뿐이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네, 변호사님. 네. 사실 이 가맹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월 매출을 예상액이잖아요. 한 달에 이 정도 받지 않을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사례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 과장 광고라고 하기에는 좀 금액 차이가 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가맹 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는 행위들은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장 좀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가맹 사업이 개정이 되면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 본부인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라는 것들을 가맹을 하려고 하는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매출 부풀리기 형태가 발각이 되면은 허위 과장 광고로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 본부인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어떤 재무 정보 등을 포함한 예상 매출 산정서라든지 또한 정보 공개서 이것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 본부가 좀 거짓이나 좀 과장된 정보를
기지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어떤 점포 예정지의 주변 상권이라든지 그런 유동 인구, 또 고객의 구매율, 또 가맹점의 평균 매출 등을 고려해갖고 아주 객관적으로 이런 매출액을 산정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맹점주들한테 좀 자기한테 유리한 가맹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매출을 산정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과장이라든지 허위는 이제 좀 일반적인 상거래상이라든지 신의칙상에 허용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신의 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좀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도 문제되는 그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업체는 이제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이제 평균 매출이 있는데 그거보다 한 30%에서 90%까지 이제 매출을 부풀려 갖고 제공을 하고 그걸 믿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를 했고요. 네. 사실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면은 뭐 아까 말씀 것처럼 좀 비난받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해서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이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반대로 점포 수가 100개 미만인 좀 소규모 프랜차이즈인 경우 네.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건 의무적으로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100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예상 매출 산정서 없지는 않거든요. 물론 본부가 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희망자는 가맹 본부한테 그런 것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게 이제 가맹 본부가 나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어라고 네. 하면은 그러한 가맹 본부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예상 매출 산정서라는 어떤 양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을 해서 자신이 객관적으로 좀 판단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이 자료가 부풀려졌는지 이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개인이. 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처음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상을 했던 매출액보다 덜 나왔을 때 혹시 내가 장사를 잘 못해서 이러는 건가? 나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레시피를 갖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맛과 뭐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당연히 개인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본부가 어떤 매출액을 부풀리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걸 믿고 계약을 했는데 예상된 매출이 나오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맹점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고 나서 그것이 과연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가맹본부가 이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줄 때는 서면을 줬는지 그리고 그 산출 방법에 대한 근거가 좀 객관적인지를 조금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맹본부로부터 이제 창업하고자 하는 자기 그 창업 예정지가 있으면은 그 인근에 10개 정도의 그런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가 있거든요. 그걸 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가까운 10곳의 정보의 제공을 받아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접 그곳을 방문을 해서 직접 그 가맹본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주의 말을 들어보고 이제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직접 현장 실사를 한번 해봐라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먼저 가맹점을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근처에 새로운 지점이 또 생긴다고 해서 신규 창업자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여기 매출액이 이게 맞나요? 이러면서 물어보면 안 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 내에 온다고 하면 안 좋겠지만은 대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꼭 꼼꼼히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맹본부 말만 믿고 만약에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그게
허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오롯이 그 손해는 가맹점주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맹점주가 아무리 가맹본부가 그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맹점주도 하나의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좀 충분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현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도 또 같은 처지로서 그런 정보들을 또 자기가 운영했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또 불만 이런 것들도 알릴 수 있으니까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좀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본사가 매출 부풀리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가맹 이 점주분이 계속해서 그 매출 예상액과의 차익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 차익분에 대해서 혹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을?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맹본부가 어떤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제 그런 매출 부풀리기로 인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계속 적자가 이제 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해서 가맹점주가 입은 손해 3배까지 이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손해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 지출한 어떤 뭐 가맹금이라든지 보증금, 뭐 권리금이라든지 또 인테리어 비용, 또 집기 비용 이런 물품 구입비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려워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위한 폐업 비용까지도 그 손해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을 하면서 계속 난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는 가맹본부의 어떠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 손실도 그 손해에 포함되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좀 정확한 증빙 서류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맹점을 운영하다 보면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 씨. 2달 뒤에 길 건너편에 본사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출점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료와 담배, 생활잡화 등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품목과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매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변호사님. 본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출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타사 브랜드가 들어와도 참 심란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본사에서 슈퍼마켓을 낸다고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연히 가맹본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안 돼 있는데 이런 가맹점주에게 영업 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자신의 사업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영업적이 보호되지 않으면은 가맹점주들 간 또는 가맹점주와 아까 직영점 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해서 서로 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또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게 돼 있고요. 그 영업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업종에 대한 어떤 직영점이라든지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개설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이제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들이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나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또 그 영업 지역 내에서 영업 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가맹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핵심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다가 사용하셨던 용어가 동일 업종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례자의 경우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본사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출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편의점과 슈퍼마켓, 이거 동일 업종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법 규정의 가맹사업법 제12조 4 3항에서는요.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요층의 지역적 인적 범위라든지 취급 품목 또 영업 형태라든지 그런 방식에 비추어서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업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런 규정에 따라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과 그런 슈퍼마켓도 동일 업종으로 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법원도 이렇게 편의점 인근에 그 가맹본부 계열사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점한 것을 보고 영업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보면요. 통상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거의 뭐 동일하고 네. 유사하고 또한 이제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음식료 위주로 좀 통합적인 소매업에 속할 뿐만 아니라 뭐 굳이 따지면은 뭐 편의점에서 담배 정도가 좀 별도로 판매하는 것 같고 대부분은 판매하는 품목도 유사하고요. 또한 영업 시간도 뭐 편의점은 24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슈퍼마켓도 대부분 아침부터 저늦게까지 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겹치기 때문에 편의점 입장에서는 이런 슈퍼마켓으로 인해서 당연히 부당한 영업 침해에 해당할 손해가 있기 때문에 두 업종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불이익 상황에 처했을 때 가맹점주 입장에서 본사에다가 좀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혹시나 본사에서 이 업주를 블랙리스트로 딱 지정을 해서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이걸 개인 점주 입장에서 증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또 이제 어떠한 가맹점주들이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맹점주들 이제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또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이제 싫었던 거죠. 그래서 네. 블랙리스트에서 찍은 다음에 얘네들을 영업 지역을 침해하거나 또는 이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장 점검을 하는데 뭐 10번 이상을 나간다든지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그렇지만 당연히 가맹본부가 이렇게 한 행위들은 그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을 입은 가맹점주의 경우에는요, 이런 가맹본부의 행위가 극히 이례적이잖아요. 통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좀 그리고 이것도 보복성이다라는 것들을 좀 입증을 해서 이런 부당성을 좀 알리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결국에는 잘 증명을 해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필요할 텐데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사가 우리 지점이나 뭐 이렇게 가게 근처에다가 신규 지점을 또 출점을 시킨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절차로 어떻게 맞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명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새롭게 생긴 위치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영업 지역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 증거들을 확보를 해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가맹본부에 알려야겠죠,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가능한 한 내용 증명을 통해서 가맹본부가 자신의 영업 지역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맹본부가 아무런 시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뭐 소송보다는 분쟁 조정 신청이 좀 더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가장 먼저 하고 또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은 좀 서로의 어떤 임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본부가 거부를 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가맹본부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가맹본부를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 지역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한 상황이 있게 되면은 그거를 배상받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여튼간 이런 영업 지역이라는 거는 가맹점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네. 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이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침해되지 않도록 가맹본부도 늘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분쟁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달에 우리 점주분들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또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내용과는 어떤 게 달라졌나요? 네.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추가가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보다는 통상적으로 의뢰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공정의 대책을 좀 보시면은 창업 단계와 운영 단계, 폐업 단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지는 각각 단계별로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이제 창업 단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정보 공개서라는 그 서면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제공가 되는데 그거를 전에는 사전에 공정위가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제공하도록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조금 가맹 희망자한테 그 정보공개서 제공하는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금 불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지 말고 이후에는 이제 사후 승인제로, 사후 공시제로 바꿔갖고 이제는 일단은 먼저 가맹 희망자한테 정보공개서를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이제 이런 것들을 허위로 하지 않는 경우에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허위로 된 것들은 제재하는 방법으로 좀 더 방식을 바꿨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운영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본부와 가맹 점주 1대1로는 심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점주들이 자신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협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기존에는 가맹 본부가 그 단체의 어떤 대표성을 늘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게 과연 그중에 뭐 100개가 있으면 한 50개만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머지 50개는 대표성이 없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협상을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공정위가 어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공적인 대표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가맹 본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요청한 경우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가맹 본부를 제재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맹 분야 중에서 이제 필수 품목 강제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좀 더 꼼꼼히 체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업 단계에서는 가장 문제되는 게 내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의로 폐업하게 되면은 위약금이 너무 컸거든요. 네. 그래서 위약금 때문에 내가 정말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과도한 위약금의 부담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계약 해지권을 법에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님의 꼼꼼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맹 본부와 또 점주들 간에 좀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맹점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그리고 내가 가맹점 계약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주의하셔라라고 알려드릴 만한 정보가 있다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 혹시 치킨집 수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치킨집 수렴이요? 네. 뭐죠? 모든 사람 다 치킨집을 향해서 퇴근하고 다가간다는 건가요? 비슷하긴 한데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 중에 초중고를 마치고 나서 문과를 가거나 인과를 가든 간에 즉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간에 결국 치킨집을 차린다는 이제 그만큼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게 되신다는 거군요. 가맹 사업이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좀 밀접해 있다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런 고민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 가맹 본부가 제공하는 이제 가맹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대충 보고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계약서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가맹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꼼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불리한 조항이라든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는지를 꼭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런 가맹 본부가 있다고 하면 조금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서를 달라는데 안 주거나 네. 아까 같이 그다음에 아까 또 허황된 고수익을 보장한다든지 네. 또 예상 매출액 산정서 달라는데 안 준다든지 그다음에 가맹금 없이 뭐 운영을 해주겠다고 조금 유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돈부터 또 요구하는 가맹 본부도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 조심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직영점 운영 기간이 좀 짧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이제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기억하셨다가 가맹 본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맹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정보 확인은 분쟁 없는 가맹 계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준비하고 확인하느냐에 따라 이후 가맹 운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광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